비극적 살인 사건의 범인 뜻밖의 아이였다. 4월 후난성 황양현의 한 장례식장에서 중년 남성이 세계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하루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2명의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비극을 일으킨 사람이 그의 친조카인 12살 소년이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3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이 소년은 두려워하지 않고 삼촌의 은혜를 갚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이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친삼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샤오보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샤오보가 6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주 멀리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재혼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샤오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샤오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자라나는 아이를 돌볼 수 없었고 샤오보는 또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지원 없이 혼자서 지내야 했습니다. 샤오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이모 리우팡은 더 이상 조카의 상황을 참을 수 없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게 된 후 샤오보의 생활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모의 가족은 도시에서 살았고 농촌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보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매우 좋았고 샤오보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칭찬받으며 항상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의 압박이 급격히 증가했고 샤오보는 점점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성적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샤오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샤오보는 비디오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보는 가상 세계의 강력한 매력에 빠졌으며 그곳에서 영웅이 되어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상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고 점점 현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샤오보는 점점 비디오 게임에 빠져들었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의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보의 이모는 여러 차례 그에게 게임을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샤오보와 이모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모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샤오보는 분노를 느꼈고 자신이 버림받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은 점점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샤오보의 내면에 쌓인 분노와 불만이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샤오보의 가정 내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샤오보의 사촌들은 예전에는 그를 사랑스러운 형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온화했던 형이었던 샤오보는 점차 냉담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변했으며 가족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4월 13일은 샤오보와 그의 이모, 삼촌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샤오보는 집에 돌아왔지만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외로움과 억울함이 마치 폭발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의 텅 빈 모습은 샤오보의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샤오보는 한숨을 쉬며 오늘 아침 이모와 삼촌이 일이 있어 늦게 돌아올 거라고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그는 부엌을 뒤졌지만 라면 몇 봉지만 발견했습니다. 샤오보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이모와 삼촌에 대한 불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학교가 끝난 두 사촌 동생들이 간식을 들고 집에 돌아와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샤오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모와 삼촌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 동생들의 즐거운 얼굴을 바라보며 샤오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반면 자신은 항상 버림받고 잊혀져 있는가? 그때 사촌 여동생이 샤오보에게 오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나중에는 밥 한 끼도 못 먹게 될걸 이라며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던진 이 말은 샤오보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분노를 촉발시켜 그의 분노가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샤오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에 있던 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실제 공포 영화와 같았습니다. 샤오보는 칼을 휘둘렀고 두 사촌 동생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은 피 웅덩이에 쓰러졌습니다. 샤오보의 얼굴은 변함없이 냉담하고 무섭게 보였으며 그가 빠져있던 게임 속 살인자 캐릭터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떠나려던 순간 그의 이모 리우팡이 방금 산 식료품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샤오보는 그녀가 더 반응하기도 전에 다시 칼을 휘둘러 이모의 생명을 냉정하게 끝냈습니다. 그 후 그는 약간의 돈과 음식을 챙겨 피비린내로 가득 찬 집을 빠르게 떠났으며 뒤에는 사랑했던 세 가족의 시신이 남겨졌습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피 묻은 지문. 대조한 결과 그 지문은 샤오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수사팀의 주의를 끌었던 수상한 인물의 영상을 포착했으며 모든 단서는 점차 샤오보로 이어졌습니다. 샤오보에 대한 수배령이 즉시 발부되었고 도시에 걸쳐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도시의 모든 골목과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으며 언론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여론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12살 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한 논쟁과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이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광장에서 한 시민이 음식을 찾으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샤오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저항하지 않는 샤오보를 체포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그는 무섭도록 차분한 태도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과정을 주저없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12살 소년의 태어남에 조사관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비정상적인 심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는 샤오보에게 가족 배경, 학교 생활, 개인 취향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샤오보는 마치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거침없이, 숨김없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언급할 때 샤오보는 갑자기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저를 키워주신 삼촌께 은혜를 갚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보는 삼촌인 반동이 항상 자신을 잘 대해주었고 진정으로 자신을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샤오보의 답변을 들은 즉시 심리학 전문가는 그가 특정 성격 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초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샤오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샤오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교정학교로 보내져 행동과 사고방식을 점차 변화시키기 위한 재교육과 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샤오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은 더 엄격해야 하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판결이 법의 인도적 성격을 보여주며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에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대중의 복잡한 견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류반동에게 이 판결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류반동은 끔찍한 밤에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두 자녀를 잃었으며 한순간에 그의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끔 류반동은 샤오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얼굴에서 잔인함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깊은 밤, 류반동은 종종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가족이 차례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류반동은 현실에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술에 의지하여 자신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류반동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했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그는 심리 상담사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류반동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류반동은 잃은 가족을 기리며 사회에서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교정학교에 수감된 샤오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샤오보는 혼자 조용히 지내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직원들과 심리 상담사들은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샤오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는 희망과 혼란,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불러일으켰으며 가족 교육의 부족, 과도한 학업 압박, 그리고 비디오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젊은 세대의 성장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오직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스를 따라가 주세요.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한 70세 여성의 죽음 뒤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비밀. 강위에서 발견된 70세 여성의 시신이 낡은 자루에 담긴 채 떠내려오고 있어 목격자들 모두 충격과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아들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밝혀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것은 5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천나오 탐이라는 남자가 낚시를 하던 중 낡고 무거운 자루를 발견했는데 자루가 묵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자루의 틈새로 하얗게 변한 사체의 다리가 비쳐나와 천나오 탐 씨는 경악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 씨는 즉시 뒷걸음질치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현장을 철저히 통제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과 증거 보존을 확보했습니다. 자루가 물가로 끌어올려져 신중히 열렸을 때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여성의 시신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시신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가고 피로 얼룩진 몸통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증거 수집과 조사를 하던 중 한 젊은 경찰관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팀장님, 이리 오세요. 피해자의 머리와 두 손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이 검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실종된 피해자의 잘려진 머리와 두 손이 있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의 모든 부분을 발견함으로써 경찰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니 이 이야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미스터리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각 부위가 경찰서로 옮겨지면서 종합적인 부검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법의학팀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체형과 피부 상태를 근거로 보면 피해자는 약 70세 여성으로 보입니다. 70세라는 세부 사항을 듣자 전둥 팀장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가까운 컴퓨터로 신속히 이동하여 최근 이 지역의 실종자 기록을 검색했고, 몇 분의 검색 끝에 그의 표정은 진지해지고 눈빛은 걱정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전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실종된 여성, 올해만 70세인 트란티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부검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중 한 법의학자가 갑자기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핀셋을 사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주위를 그곳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피해자의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고 민감한 부위에 피 자국이 남아 있어 잔혹한 성폭행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이 불쌍한 할머니께서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한 여성 법의학자가 안타까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관들은 즉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4시간의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조사팀 전체가 놀랐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는 그녀와 혈연 관계가 있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설마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인 건가요? 전동 수사팀장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이거나 가족 내 남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고 모든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혼란스럽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살인 사건의 근친상간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진실은 명확해지면서도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트란티 할머니로 확인된 후 경찰은 신속히 그녀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 지역에서 홀로 살아온 노인으로서 트란티 할머니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이웃들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돌파구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트란 씨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연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다네요. 7층에 사는 왕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아들이 집에 자주 오더군요. 먼 데서 일하는데도 두세 주마다 어머니를 보러 온다니까요. 왕 씨의 남편 리 씨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경찰은 트란티 할머니의 아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가 46세의 러 아인키엣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방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러 아인키엣의 아내인 동린 린 씨와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린 씨는 약간 경계하는 듯했으나 경찰이 시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서서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린 린 씨는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키엣 씨와 어머니 사이는 항상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소유욕이 강한 편이라 키엣 씨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며칠 간격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키엣 씨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키엣 씨는 이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의 집을 찾아내셨고 심지어 어느 날 밤 우리 방에 들어와 키엣 씨에게 자신과 함께 가라고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린 씨는 덧붙였습니다. 린 씨의 이야기는 경찰의 직감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자 사이의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트란티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깔끔하고 간단한 인테리어가 있는 아파트로 잠겨진 서랍장을 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루 아인키엣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첫걸음마 순간부터 학교 다닐 때 심지어 목욕 중인 사진까지 트란티 씨는 각 사진의 날짜와 주석을 정성스럽게 적어두었고 마치 특별한 연애를 기록하는 듯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사진에서는 트란티 씨가 자신의 얼굴을 아들의 옆에 잘라 붙여 마치 실제 부부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한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입니다. 전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며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후 트란티 씨의 침실에 들어선 수사관들은 침대에서 격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법의학자는 침대 시트에서 트란티와 한 남성의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DNA는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의 DNA와 일치하여 피해자가 트란티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트란티의 생애를 차츰 엮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잃고 루 아인키엣을 혼자 키워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실의 충격 때문인지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모든 애정과 집착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나 루 아인키엣이 성장하면서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변질되어 괴상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팀장은 명령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루 아인키엣의 모든 행적을 밝혀내세요. 그가 범인이든 이용당한 사람이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루 아인키엣의 전화번호로 걸린 통화에서 피곤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루 아인키엣은 매우 차분하게 반응했고 심지어 냉정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루 아인키엣은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경찰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 관계가 어떠하든 혈육의 정은 보통 사람들에게 슬픈 감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루 아인키엣의 태도는 무언가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 팀장은 루 아인키엣에게 답변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루 씨, 경찰서에 오셔서 몇 가지 관련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 아인키엣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가 들어올 때 눈앞에 큰 키에 건장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뚜렷한 불안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DNA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루 아인키엣은 즉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협조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질문을 받자 무심하게 얼버무리며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루 아인키엣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오래전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녀의 문제지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 팀장은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자주 왕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키엣은 짜증과 참을성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응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루 아인키엣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경찰의 의심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그들은 트란티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트란티의 계좌에서 매달 루 아인키엣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이는 보통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송금이 있을 때마다 루 아인키엣이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 집에 머무르곤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이 금액에 대해 질문하자 루 아인키엣은 그 돈이 어머니가 생활비로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제 수입이 높지 않아서 어머니가 저를 아끼셔서 조금 돈을 도와주신 것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사건이 외견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명백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수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낸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매달 많은 돈을 아낌없이 송금했을까요?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던 아들이 과연 몇백만 원을 위해 자주 집에 돌아가려 했을까요? 전 팀장은 루 아인키엣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루 아인키엣, 도대체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혹시 그녀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왜곡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루 아인키엣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 팀장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른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경찰이 트란티의 시신에서 추출한 DNA와 그녀의 집에서 얻은 DNA를 비교하고 확실히 가족의 DNA임을 확인했을 때 로 아인키엣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절망 속에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로 아인키엣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그가 1살 때 아버지와 이혼했고 그 이후로 혼자 그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트란 씨는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삶이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에게 있어 로 안키엣은 유일한 정신적 지지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 트란 씨는 여러 해 동안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을 로 안키엣은 모두 알고 감사했습니다. 현명한 아들로서 그는 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머니가 속상해하시지 않도록 노력했고 그 덕에 트란 씨는 거의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로 안키엣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는 자발적으로 바깥에 나가 부수입을 벌며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른 나이부터 가정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본 트란 씨는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슴속의 고통을 숨기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어둠 속에서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늦은 밤 조용히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로 안키엣이 우연히 깨어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란 씨는 겉으로는 강하게 삶을 마주했지만 내면 깊숙이 여전히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혼 후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녀는 종종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어느 순간 그녀는 아들의 품에 기대어 따뜻함을 찾았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잘못된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 안키엣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결혼한 후에도 트란 씨는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 그는 이를 거절하며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트란 씨는 심각한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을 곁에 두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로 안키엣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현재의 일자리로는 생활비와 가족을 돌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공경을 목격한 트란 씨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금액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대가로 어긋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강요로 인해 로 안키엣은 극도로 고뇌에 빠지게 되었으며 모자 관계와 이 관계가 그의 삶에 가져온 타락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약 한 달 전, 로 안키엣의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는 많은 시간을 아내를 돌보고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란 씨는 몹시 화가 났으며 그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요구했지만 로 안키엣은 이를 거절하고 작은 가정을 위해 이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냉담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트란 씨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심하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로 안키엣의 아내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믿은 그녀는 로 안키엣에게 어머니를 돌보러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조언에 로 안키엣은 마지못해 이번에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 안키엣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트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아프지 않고 오히려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식탁에 가지런히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루 안키엣은 매우 화가 나서 당장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트란 씨는 그를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그들 모자의 수치스러운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비밀이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루 안키엣은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트란 씨와 관계를 가진 후 루 안키엣은 이 잘못된 관계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영원히 사라진다면 그녀는 결코 그의 사생활을 위협하거나 간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즉시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루 안키엣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날카로운 식칼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에는 결연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는 트란 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잔인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칼이 내려오자 트란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무력감과 고통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루 안키엣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죽여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이어지는 칼날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두 모자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그에게 모든 사랑을 바쳤지만 결국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여인의 삶을 끝냈습니다. 트란 씨가 숨이 멎었음을 확인한 후 루 안키엣은 더욱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는 그녀의 머리와 두 손을 차갑게 잘라낸 후 몸통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밤중에 그는 어머니의 시체를 강으로 가지고 가서 차가운 물속에 버리며 모든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루 안키엣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즉시 그를 친족 살인 혐의로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 중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나 뉘우침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 안키엣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해왔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삶이 고통과 긴장의 소용돌이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절망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믿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자신의 삶 내내 질식하고 억압적인 통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루 안키엣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을 때 이는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정신적 지지가 되어야 할 어머니로부터 억압과 조종을 받아온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동정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루 안키엣이 잘못된 관계를 올바른 방법으로 더 일찍 끝낼 용기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해로운 관계를 직면하고 벗어날 방법을 찾기보다는 범죄의 길을 선택하여 충동적이고 잔인하게 어머니를 죽임으로써 가족의 비극을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곡된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다가옵니다.